소비자와의 약속이 얼마나 중요할까? 소비자 약관 바로 보기. 오늘의 학습과 관련된 이슈를 확인해 보세요. 안녕하세요. 박병철 변호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약관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여러분들은 약관이라고 하면 어떤 게 가장 먼저 떠오르세요? 대부분 그냥 보험만 떠올리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보험을 가입했는데 약관의 규정에 따라서 지급하지 못한다. 아니면 약관이 있는데 왜 주지 않느냐. 그런 분쟁이 주로 있죠. 보험의 분쟁이라고 그러면 대부분 다 약관의 분쟁이에요. 그런 약관이 우리가 하려고 하는 창업과 무슨 관련이 있는가? 왜 관련이 있을까요? 약관이라는 게 보험 계약에서 가장 많이 문제가 되니까, 보험에는 약관이 있고, 약관을 어떻게 확인을 해야 되고, 그런 것들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약관이라는 건 보험 계약을 위해서 있는 게 아니고, 일단 상대방과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서 미리 계약에 들어갈 내용들을 문서로 작성해 둔 걸 말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자면 물건을 판매하는 곳이라면 판매와 관련된 계약 조건을 적어줄 테고요.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종이라면 서비스에 관해서 공통적인 사항들을 기재해서 제공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약관에 없는 사항은 별도로 고지하거나 또는 상식에 의해서 거래하게 되는 걸 말합니다. 만일 여러분이 계약을 체결을 했고 그 계약이 순조롭지 못하다면 약관의 기재사항을 문제 삼게 될 거예요. 결국 약관의 내용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분쟁이 된다는 겁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이런 상황이라면 또 다들 스마트 하시니까 쉽게 생각하실 거예요. 약관을 그러면 판매자에게 유리하게 작성하면 해결되지 않겠는가. 말하자면 인터넷 쇼핑몰을 하는 업종에서는 무조건 환불이 불가능하다 고지하고 환불을 안 해주면 되지 않느냐. 고객이 그걸 보고 구매를 했으니까 동의한 것이다. 뭐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실제로 많은 판매자들이 그렇게 하기도 합니다. 물건을 쇼핑몰에서 판매하는 페이지에 절대 환불이 되지 않는다. 또는 반품하려면 반품 비용 몇만 원을 청구를 하겠다. 그리고 또 어떤 경우가 있냐면 헬스장에서 계약을 하면서 계약서에 환불 절대 불가라고 적거나 그것도 강조를 해서 설명하는 경우도 많아요. 문제는 이렇게 일방적으로 판매자에게 유리하게 적은 게 유효하냐 하는 문제입니다. 다시 또 말씀을 드릴게요. 다시 말씀드리면 약관을 판매자가 작성을 하니까 판매자에게 유리하게 작성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래서 일방적으로 그런 유리한 약관이 그대로 효력이 있느냐의 문제입니다. 그런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에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하지 않은 약관에 대해서 조치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약관의 적용에 대해서도 일반적인 원칙이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약관의 내용을 고지를 했고 상대방이 동의를 했더라도 만일 관련된 법에 어긋나다면 그 자체가 무효가 됩니다. 네. 법에 어긋나다면 무효가 될 것이고요. 법에 위반이 되지 않지만 합리적인 선을 넘었다면 그 약관의 규정의 효력을 제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헬스장이나 인터넷 쇼핑몰 등 업종에서 어떤 불공정 약관이 있고 또 어떤 조치가 내려졌는지를 배우면서 여러분들이 약관을 작성할 때 어떤 걸 주의해야 될지를 배워볼 거예요. 그리고 약관 해석의 일반적인 원칙에 대해서 어떤 원칙들이 있는지 그 점에 대해서도 같이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의 학습 내용과 학습 목표를 확인해 보세요. 이번 시간의 학습 내용은 소비자 약관 바로 보기와 중요한 상법 지식입니다. 이번 시간의 학습을 통해 올바른 소비자 약관에 대해 설명할 수 있으며 중요한 상법 지식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럼 오늘의 학습을 시작해 볼까요? 소비자 약관 바로 보기. 인터넷 쇼핑몰의 환불 정책, 피트니스 계약 해지, 에어비앤비 등 숙박 공유업에서 약관과 관련하여 상당히 많은 분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례가 있으며 어떤 정책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인터넷 쇼핑몰의 약관에 대한 분쟁 사례입니다. 인터넷 쇼핑몰에서는 약관 또는 상품 설명에 환불 절대 불가, 택배비 고객 부담 등을 기재하여 이와 관련한 분쟁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관련 법에 어긋나는 약관은 소비자에게 고지했더라도 무효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문제가 있는 약관은 사전에 변경하여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피트니스의 계약 해지와 관련한 약관에도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피트니스는 1년의 장기 계약을 유도하는데 환불 시 1개월 정상 가격으로 환원하여 사용기간을 차감한다거나 환불 불가를 고지하였다는 이유로 환불을 거부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1년 계약 시 할인 가격을 적용했다 하더라도 할인된 가격에서 10% 공제 후 1할 계산하여 사용기간을 공제하여 환불해야 합니다. 만약 1년에 72만 원으로 가입했으나 3개월 후 해지한다면 72만 원에서 72만 원의 10%와 3개월 이용요금을 제한한 금액인 46만 8천 원을 환불해야 하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숙박 공유업인 에어비앤비는 체크인 7일 이전에 예약을 취소하는 경우 50%만 환불이 가능하고 7일 이내인 경우 환불이 불가능합니다. 또한 에어비앤비의 수수료는 환불 불가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러한 에어비앤비의 환불 정책, 서비스 수수료 환불 불가 등 약관에 대해 시정명령 조치를 내렸습니다. 조치 결과 2019년 1월 현재 체크인 30일 전까지 취소하는 경우 모든 수수료를 포함한 전액이 환불되며 체크인 30일 전부터 체크인 당일 오후 12시까지 취소하면 총 숙박요금의 50% 및 수수료, 청소비 전액이 환불되는 것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조치 근거는 약관 규제에 관한 법률에 따르며 여러 고객에게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조치명령 발령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환불 정책 등의 약관에 문제가 없는지 해석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 법칙을 확인하면 됩니다. 첫 번째, 객관적이고 획일적인 해석입니다. 평균적인 고객의 이해 가능성을 기준으로 객관적, 획일적으로 해석해야 하며 약관의 내용이 불명확한 경우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해야 합니다. 두 번째, 신의 성실에 반한 조항은 무효입니다.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으로 신의 성실의 원칙에 반해 공정성을 잃은 약관 조항인 경우는 무효입니다. 세 번째는 중요한 사항에 대한 설명 의무입니다. 사회통념상 고객이 계약 체결에 관해 결정하는데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에 관해서는 설명의 의무가 있습니다. 객관적이고 획일적인 해석, 신의 성실에 반한 조항은 무효, 중요한 사항에 대한 설명 의무를 알고 있다면 불합리한 약관에 대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중요한 상법 지식. 중요한 상법 지식 두 번째 시간입니다. 먼저 5년의 소멸시효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소멸시효란 정해진 기간이 지나면 효력이 없어지는 걸 말합니다. 만약 돈을 빌려준 경우에 10년이 지나면 빌린 사람이 돈을 갚지 않겠다고 하면 받지 못하게 되는데 상법에서는 상인과 돈 거래를 하거나 보증하거나 손해배상을 해야 하는 경우에 5년이 지나면 받지 못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상사유치권입니다. 먼저 유치권이란 무엇일까요? 우리는 건물벽에 종종 유치권 행사 중이라는 현수막을 볼 수 있는데 건축공사를 하고 공사비를 받지 못한 경우에 건물을 점유하고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걸 말합니다. 다른 예로 세탁소에서 세탁하고 돈을 주지 않으면 옷을 돌려주지 않는 것도 유치권에 해당합니다.
그럼 상사 유치권이란 무엇일까요? 유치권은 자기가 공사한 건물이나 판매한 물품에 한해서 행사할 수 있으나 상사 유치권의 경우 동일한 채무자가 소유한 물품이면 판매하지 않은 물품이라 하여도 유치권의 행사 가능한 것을 말합니다. 즉, A 회사의 트럭을 수리하고 수리비를 받지 못했다면 그런 이유로 승용차의 반환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상법상 이자는 6%, 일반적으로 법정 이자는 연 5%로 정해져 있으나 상법에서는 6%로 정하고 있어 상인이 돈을 빌려주거나 물건을 판매했는데 돈을 늦게 받는 경우 연 6%의 이자가 적용됩니다. 물론 더 낮게 정하거나 높게 정하면 정한 이자대로 받게 되지만 정하지 않은 경우 6%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 매매 시 지체 없이 검사하고 통지할 의무입니다. 인터넷 쇼핑몰에서 구매한 물품에 문제가 있다면 개인은 3개월 이내에 발견해서 통지하면 환불 또는 교환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상인 간에 물품을 거래한 경우에는 받은 즉시 물품을 검사하고 문제가 있거나 수량이 부족하면 즉시 통지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만일 발견하기 어려운 문제, 예를 들어 오리털 점퍼를 구매했는데 안에 오리털이 아닌 솜이 들어있다면 6개월 이내에 통지해야 합니다. 이러한 규정을 둔 이유는 만일 겨울철 점퍼를 판매했는데 겨울이 지나고 나서 물품에 하자가 있다며 반품할 경우 판매한 상인은 수선하여 판매하는 등의 조치를 할 수 없어 큰 피해를 볼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다섯 번째, 법인격 부인론입니다. 법인은 법인 그 자체가 채무를 갚거나 의무를 이행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만약 법인이 돈을 갚지 않고 폐업을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런 경우에는 법인이 책임을 져야 하는데 그 법인이 없어졌으므로 채권자는 돈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이렇게 개인이 법인을 만들고 채무를 부담시킨 이후에 폐업하여 갚지 않는 경우 그 법인이 그런 목적으로 만들었다거나 사실상 개인의 회사라는 것을 증명해서 개인에게 책임을 지도록 하는 것을 법인격 부인론이라고 합니다. 여섯 번째, 주식의 종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금액으로 구분하는 주식이 있습니다. 액면 주식이란 기본적으로 주당 5,000원 금액을 정하고 있지만 100원 단위로 금액을 변경하여 정할 수 있는 것을 말하며 금액을 정하지 않은 무액면 주식도 발행할 수 있게 상법이 변경되어 이제는 금액이 없는 주식도 발행할 수 있습니다. 주식은 각각의 주식마다 주주총회에서 권리를 행사하거나 배당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는데 그 권리를 다르게 정하여 발행하는 주식이 있습니다. 즉, 권리 행사와 배당금으로 주식을 구분하면 이익배당에 관한 종류 주식이 있습니다. 매년 회사는 그 해의 이익에 대해 주주에게 배당하는데 배당하는 배당금을 일반 주식보다 많게 하거나 적게 할 수 있는 주식을 말합니다. 의결권의 제한에 관한 종류 주식은 각 주식에 있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하게 하는 주식을 말합니다. 회사의 대표자가 이런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 투자금을 유치하면서 경영상 결정은 자기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결과가 생기므로 선호하게 합니다. 하지만 상법에서는 전체 주식의 4분의 1까지만 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성한 주식은 주식을 발행하면서 일정 기간 또는 원할 때 회사가 매수해서 주식을 소각할 수 있는 주식을 말합니다. 회사가 투자금은 필요하지만 향후 주주가 경영권에 간섭하면 경영이 힘들어질 수 있으므로 회사나 주주가 원할 때 주식을 매수할 수 있게 조건을 두고 발행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주식에는 매도 청구권과 매수 청구권이 있습니다. 전체 주식의 95% 이상을 보유한 경우 경영상 필요한 때에 나머지 주주에게 주식을 매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매도 청구권이라고 합니다. 소량의 주식을 가진 주주들이 경영상 간섭을 하여 경영이 어려워질 수 있어서 생긴 규정으로 매도 청구를 받은 경우 소수 주주는 주식을 매도해야 합니다.
반대로 95% 이상 보유한 주주가 있는 경우 소수 주주는 95% 이상 보유한 주주에게 자기의 주식을 사달라는 매수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를 매수 청구권이라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이 권리를 행사하면 주요 주주는 주식을 매수해야 합니다. 이번 시간에 학습한 내용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소비자 약관 바로 보기입니다. 인터넷 쇼핑몰의 환불 정책 약관의 내용 중 환불 절대 불가, 택배비 고객 부담과 관련한 분쟁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피트니스 계약 해지 약관에서는 1년의 장기 계약을 유도하는데 환불 시 1개월 정상 가격으로 환원하여 사용기간을 차감하는 사례가 있으며 에어비앤비 등 숙박 공유업 약관에서는 체크인 7일 이전에 예약을 취소하는 경우 50%만 환불이 가능하고 7일 이내인 경우 환불이 불가능하며 에어비앤비의 수수료는 환불 불가 정책을 시행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에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 조치는 약관 규제에 관한 법률에 따르며 여러 고객에게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조치명령 발령이 가능합니다. 약관 해석의 법칙에는 3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객관적이고 획일적인 해석입니다. 평균적인 고객의 이해 가능성을 기준으로 객관적, 획일적으로 해석해야 하며 약관의 내용이 불명확한 경우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해야 합니다. 둘째, 신의 성실에 반한 조항은 무효입니다.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으로 신의 성실의 원칙에 반해 공정성을 잃은 약관 조항인 경우 무효입니다. 셋째, 중요한 사항에 대한 설명 의무입니다. 사회통념상 고객이 계약 체결에 대해 결정하는데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설명의 의무가 있습니다. 2. 중요한 상법 지식입니다. 소멸시효란 정해진 기간이 지나면 효력이 없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상인과 돈 거래를 하거나 보증하거나 손해배상을 해야 하는 경우에 5년이 지나면 받지 못합니다. 단, 개인 간 거래는 10년입니다. 상사 유치권은 동일한 채무자가 소유한 물품이면 판매하지 않은 물품이라 하여도 유치권의 행사 가능한 것을 말합니다. 상법상 이자는 6%이며 상인이 돈을 빌려줄 때 물건을 판매했는데 돈을 늦게 받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특별히 정하지 않은 경우 6%의 적용을 받습니다. 매매 시 지체 없이 검사하고 통지할 의무가 있습니다. 개인은 3개월 이내에 발견해서 통지하면 환불 또는 교환을 해야 하며 상인 간 거래는 받은 즉시 물품을 검사 문제가 있거나 수량이 부족하면 즉시 통제해야 합니다. 단, 발견하기 어려운 문제는 6개월 이내 통지해야 합니다. 법인격 부인론은 개인이 법인을 만들고 채무를 부담시킨 이후에 폐업하여 갚지 않는 경우 그 법인이 그런 목적으로 만들었다거나 사실상 개인의 회사라는 것을 증명해서 개인에게 책임을 지도록 하는 것을 말합니다. 주식의 종류에는 액면 주식과 무액면 주식, 이익 배당에 관한 종류 주식, 의결권의 제한에 관한 종류 주식, 상환 주식, 매도 청구권, 매수 청구권이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 학습한 내용과 관련된 팁을 확인해 보세요. 다른 사람들을 움직이게 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특히 자발적으로 움직이게 하는 2가지 힘은 설득과 협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설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설득이란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근거를 통해 확신을 줌으로써 상대방의 행동의 변화를 유발해내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설득의 사전적 정의를 좀 살펴보면 국어사전에서는 상대편이 이쪽 편의 이야기를 따르도록 여러 가지로 깨우쳐 말함이라 명시되어 있고 백과사전에서는 심리학적 용어로서 한 사람의 태도나 행동이 강박당함 없이 다른 사람과의 의사소통을 통해 영향받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설득은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사고하고 행동하도록 유도하고 상대가 나와 같은 관점을 가지도록 내가 원하는 행동을 하도록 유도하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설득의 핵심은 무엇일까요? 설득의 핵심은 먼저 내가 원하는 것을 명확히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논리적, 이성적, 합리적으로 어떻게 설득할 것인가를 2차적으로 고민하는 것입니다.
정리하면 설득의 목적은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대화를 이끌어가고 원하는 것을 얻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설득은 설명과는 다릅니다. 설명은 어떤 일이나 대상의 내용을 상대편이 잘 알 수 있도록 밝혀 말함 또는 그런 말을 가리킵니다. 과학에서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라는 정의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선생님께서 우리를 가르쳐 주시는 것은 설명입니다. 홈쇼핑 많이 이용하시지요? 쇼호스트는 제품에 대해 설명하지만 제품을 이용할 때의 편리함, 필요성 등을 감정에 호소하며 알립니다. 소비자에게 원하는 행동을 이끌어내기 위해, 즉 물건을 팔기 위함입니다. 논리와 감정을 섞어 공감과 의지를 끌어내는 것은 설득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보면 결국 학교 생활, 직장 생활, 가정 생활은 갈등과 설득의 연속입니다. 용돈이 해프다고 잔소리하는 어머니를 졸라 용돈을 받는 것, 짜장면을 먹자고 주장하는 친구들을 내가 먹고 싶은 떡볶이를 함께 먹도록 하는 것, 일이 중요하다는 여자친구에게 결혼하자고 프로포즈하는 것과 같이 일상은 서로 다른 차이를 느끼는 갈등과 이를 해결하는 설득의 연속인 것입니다. 설득은 공감대를 형성하는 능력이 중요합니다. 또한 설득은 곧 내 말에 책임을 지겠다는 것이고 책임은 반응하는 능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께서는 설득에 능한 분들이십니까? 건국대학교 하지연 교수께서 신문에 게재했던 설득에 능한 사람 체크리스트를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각 문항에 yes or no로 대답해 보세요. 7개 이상이면 설득에 능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먼저 논리적인 설득 스킬부터 소개하겠습니다. 이것은 상대방에게 말하고자 하는 내용의 핵심을 명확하고 알기 쉽게 전달하는 기술로 논리력이 필요합니다. 논리력이란 메시지를 조리 있고 명확하게 전달하는 능력입니다. 논리적인 대화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말을 못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원인을 발견하고 대책을 세우면 말을 잘할 수 있게 됩니다. 논리적으로 말을 못하는 원인으로는 무슨 말을 하려는지 알 수 없다. 설명을 들어도 잘 모르겠다. 빙빙 돌려 말한다. 애매모호한 표현을 쓴다. 왜 그런 말을 하는지 알 수 없다. 생략이 많고 내용을 건너뛴다. 표현이 추상적이다. 내용이 납득이 가지 않는다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논리적으로 말하려면 결론을 명확히 합니다. 순서를 정리해서 상대의 의도를 이해하고 정리합니다. 결론부터 말합니다. 오해가 없도록 어휘를 정리합니다. 합리적인 근거를 제시합니다. 조리 있게 내용의 흐름을 구성합니다. 구체화해서 이미지가 눈에 보이도록 말합니다. 상대방 입장에 서서 말합니다. 등의 방법으로 개선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설득은 논리만으로는 어렵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기원전 384에서 322년에 이미 설득에 필요한 요소들을 정리하였는데 이 이론은 현대 레토릭 학자들도 수정 없이 그대로 사용하고 있을 정도입니다. 레토릭을 체계화한 아리스토텔레스는 상대의 행동과 생각을 바꾸는 설득 요소로서 논리, 감정, 신뢰성을 이야기하였습니다. 논리는 논리적인 근거나 실증적인 자료 등으로 상대방의 결정을 정당화시킬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하는 논리적 측면을 말하는데 이는 설득에 10% 정도 영향을 미칩니다. 감정은 공감, 경청 등으로 친밀감을 형성하거나 유머, 공포나 연민 등 감정을 자극해 마음을 움직이는 감정적 측면을 말하며 설득에 30% 정도 영향을 미친다고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신뢰성, 명성, 신뢰감, 호감 등 메시지를 전달하는 사람에 대한 인격적인 측면이며 이는 설득 과정에 60% 정도 영향을 미친다고 했습니다. 누군가를 설득하는 것은 단기간에 되지 않는다는 것을 잘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오랜 기간에 걸쳐 형성된 신뢰와 인격적인 존경심이 들 때 사람들은 누구보다 그 사람의 말을 듣고 따른다는 것입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학습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사업, 어떻게 운영할까? 기업과 계약서 작성하기에 대해 학습하겠습니다.